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그 역사학 전공자가 아니고요. 문학 전공자여서 그 선생님들의 연구 방법론과 조금 좀 다를 수가 있고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들으시고 많은 또 그 가르침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부간페리를 소재로 해서 지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부간페리가 이제 그 당시에 1905년에 취항을 하고 나서 한일 양국의 유일한 이동 수단이었고, 그 일본 패전까지 약 그 3천만 명 이상을 이동시킨 수단이었다. 즉 초국적 모빌리티였던 셈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동적인 것을 중심으로 사회를 이해하는 모빌리티 패러다임을 통해서 부간페리의 한일 이동과 관광, 특히 관광에 관련된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빌리티는 단순하게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화적인 힘의 이동이라고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이 있을 때 정동도 함께 이동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식민지 관광을 정착민 식민주의 시각에서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런 이제 관광개발 사업을 정착민 식민주의 시각에서 봤을 때 관광이 단순한 문화 교류나 발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토착민의 삶을 배제하고 문화를 왜곡하고 주권을 약화시키는, 그래서 실질적인 지배를 지속시키게 되는 형태를 띱니다. 본 발표에서는 일제강점기 관부연락선과 부간페리 재개통을 정동적 연속성의 측면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저도 읽어나가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자료집에서는 조금 더 수정이 됐는데 조금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발표는 1905년 9월에 개통되어 한일 민족이동의 길을 열어주었던 관부연락선과 1970년대 부간페리의 운항 재개를 통한 일본인 관광 양상을 정착민 식민주의 정동의 연속성에서 살펴보고, 포스트 식민주의 시대에도 남아있는 정동적 유산에 대해 고찰을 하고자 합니다. 정착민 식민주의는 잘 아시겠지만 그 외부 집단이 이제 토착민 땅에 들어가서 공간을 점령하고 그 토착민의 존재와 문화 그리고 기억을 체계적으로 배제하면서 이제 자신들이 그 공간과 정체성을 재구성해서 계속적으로 그 토착민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지배하는 형태의 식민주의를 말합니다. 개통 당시 관부연락선은 초국적 모빌리티를 체현시키는 수단이었습니다. 일본 제국이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관부연락선으로 부산항에 도착한 후 이어서 조선반도와 만주국으로 갈 수 있었으며, 이는 대륙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루트가 되었습니다. 관부연락선은 식민지에서 기업을 일구어 보려는 일본인 상공인과 식민지 지배계급, 새 땅에서 생계를 얻기 위한 일거리를 찾아 나선 하층민들과 자국민들을 가르치려는 교사들, 여행자, 다양한 계층의 일본인들을 조선으로 이동시켜 주었고, 조선에서는 이주농민, 신학문을 배우기 위해 떠나는 유학생, 신문물을 견학하기 위한 시찰단 등 많은 이들이 관부연락선에 몸을 실어야 했습니다. 즉 관부연락선이 정박하는 부산항은 수많은 신체가 이동하고 연결되며 주체 및 세계가 마주치는 곳으로, 관부연락선은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정동과 역학관계가 국경을 넘나들면서 유동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관부연락선은 약 40년간 한일 민족 이동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다가 일본 패전 후에 귀환자들을 수송하는 역할을 끝으로 1949년 운항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 정기 선박 항로와 한일 직항 항공편이 모두 끊기면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양국의 이동길도 막히게 됩니다. 이후 1968년 야마구치현과 부산시는 양국의 우호친선, 경제 호혜 발전을 위한다라는 취의서를 발표하고, 일본의 관부페리 주식회사와 한국의 부간페리 주식회사가 공동 출자하여 1970년 두 나라를 연결하는 선박 운행을 재개하면서 취항을 하게 됩니다.
한일 이동의 상징적 통로였던 부간페리가 재개통되면서 일본 패전 후 단절되었던 한일 교류도 조금씩 되살아나게 되는데 이제는 지배국과 피지배국, 식민지와 피식민지로서가 아닌 정상 국가 간의 교류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협약 취의서에서 말한 이러한 신시대를 맞이하여 일본 경제의 신장과 한국 경제 부흥을 위해서 양국 친선 우호 촉진을 위해서 관부페리 주식회사를 설립한다라고 말했듯이 과거사를 넘어 친선 우호를 위한 교류도 운행 재개와 함께 기대되었습니다. 페리가 취항한 직후는 한동안 적자 운영으로 고전하다가 국가 차원에서 개입하면서 정치, 경제 교류, 교육 등 민간 차원의 교류가 늘어나고 일본의 단체 여행객과 중고등학교 수학여행단들도 흔히 목격되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 부간페리 부활과 함께 재개된 일본인들의 관광 및 한일 교류의 양상을 어떠한 의미로 바라볼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일제강점기 광부연락선이란 이동 경로가 식민주의 정동을 운반하는 통로가 되었지만 해방 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작동했던 물리적 단절로 식민주의적 정동이 소거되고 민간 차원의 한일 교류가 1945년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제국인들이 식민지로 혹은 피식민지인들이 제국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했던 힘과 정동들은 해방 후에 어떠한 양상으로 드러나는가? 일제강점기 시공간을 포함한 권력의 변동을 추동했던 모빌리티가 다시 활성화되었을 때 사라진 듯 보이던 식민주의 정동이 1970년 이후 부간페리 재개통과 함께 새롭게 유동하며 구성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착민 식민주의 개념을 경유하여서 정착민 식민주의 아까 말씀드린 경유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착민 식민주의 이런 사례, 관광지 개발 사례는 하와이, 호주, 팔레스타인 같은 실제 사례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본 발표에서는 일본인들의 한국 관광에 초점을 맞춰서 정착민 식민주의 정동이 초국적 경로에서 어떻게 이동되고 또 이러한 정동이 사회 역사적인 문화적인 과정 중에서 어떻게 지속되고 발현되었는지 살펴보면서 한일 근현대사 연구의 감정사적 전환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인데요. 그러면은 1905년 관부연락선 개통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제국의 식민지 조선 관광과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부연락선은 일본 제국이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첫 관문으로서 당시에 이제 경의선과 안봉선 등이 완공되면서 많은 이들이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일본에서 식민지 조선으로 관광 붐이 본격화된 것은 1906년 아사히 신문사가 만한순유단을 기획하면서였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존 어리 당시는 아니고 존 어리가 관광에는 관광 주체의 시선을 장독시키는 권력이 존재하고 관광지가 피주체가 되고 관광하는 사람은 주체가 되는 그 권력 관계를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하물며 근대 식민지로의 관광은 정착민에 의해서 공간과 정체성이 재구성되고 철저히 보여지는 대상이 되고 타자의 위치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국주의 국가의 국민들에게 문명화된 시선으로 낙후된 식민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근대 문명의 우수성과 식민지의 후진성을 각인시키고 제국주의 시선을 강화하였습니다. 부산의 경우 일제가 개발한 근대시가지는 물론 정착민이 개발한 송도해수욕장 그리고 조용하던 동네를 당시 일본에도 없던 고급 여관과 요리점이 즐비한 온천촌으로 개발하여 조선 만주 제1의 별천지로서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939년에 이제 조선지 관광에 이제 부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부분 팜플렛 부분도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관광지로 재해석된 근대 부산은 토착민의 토지와 문화를 구조적으로 지우고 전통과 문화를 상품화하여 만들어진 이상향으로 조성하였습니다. 하와이의 사례를 정착민 식민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하와이의 경우 와이키키 해변, 마우이
해변 등을 리조트나 호텔 중심 관광지로 개발하고 토착민은 토착민은 그 해변에 접근도 못하게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와이는 낙원과 같은 휴양 관광지로 개발되었지만 토착민이 겪는 빈곤과 실업, 토지 상실 같은 문제는 비과시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근대 부산 도시 형성에서도 드러납니다. 부산이 그 개발된 도시가 되지만 당시 빈민이 넘쳐났던 부산에 토착민이 살 수 있는 땅은 없어지고 갈 곳이 없어지자 빈민들은 도시 주변의 산비탈이나 제방이나 강가 등으로 밀려나는 양상이 나타났었습니다. 한편 부산에서도 가장 인기 있던 관광 코스는 동네 온천장에서 기생과 함께 즐기는 유흥 문화였습니다. 온천지에 유곽이나 매춘업이 발달하는 것은 그 일본의 특징적인 문화 중 하나였는데 이러한 문화가 타이완과 그리고 그 조선의 경우에는 동네 온천장에 동일한 방식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기생을 통한 유흥 산업이 당시 식민지 조선의 주요 관광 자원이었다는 것은 당시 관광 홍보물, 여기 앞에 이 포스터인데요. 홍보물에서도 기생이 이제 상징되고 있는 점이 잘 드러납니다. 일본인 관광객들은 동네 온천에서 기생들이 한국의 전통 공연을 관람하고 그 동네 건번의 기생들이 제공하는 그 최고급의 전통문화 공연을 관람을 하였습니다. 당시 이제 전통문화 계승자인 최상류층의 기생을 제외한 대부분은 그 온천지의 매춘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그 여러 자료에서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기생들은 관광지를 방문한 소비 주체의 지배적 시선 아래 있으면서 제국인과 피해 잘 안 들려 죄송합니다. 제국인과 피해 죄송합니다. 피지배인, 피식민자라는 이중 삼중의 종속적 상황에 놓이게 되고 온천장의 문화가 조선인 생활에도 깊숙하게 침투하면서 피식민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착취는 시간이 갈수록 서서히 구성되고 강화되어 나갔습니다. 이처럼 식민지 땅을 정착민을 위한 공간으로 관광지로 개발하는 정착민 식민주의 정동은 일본인뿐 아니라 조선인 그리고 도시 전체에 자연스럽게 수용되고 확대되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관부 연락선을 둘러싼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1970년대 북한 페리로 재개된 일본인 관광을 한번 다시 새롭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후 일본은 1964년 해외여행 자유화가 이루어지지만 전쟁을 겪은 일본인들이 이제 해외여행을 상당히 이제 기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견문을 넓혀야 된다라고 하면서 해외여행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장이 되면서 일본인들이 해외여행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처음에는 이제 소수 일본 국민들이 이제 서구권 위주로 여행을 하다가 1969년 정도까지는 타이완, 홍콩, 마카오로 여행을 주 여행지로 삼다가 1970년부터는 한국 방문자가 급증하게 됩니다. 이는 1970년 북한 페리 부활 시점과도 무관하지 않은데요. 장거리 비행 등 여행 비용이 드는 서구권 여행지와 달리 북한 페리는 가장 저가에 해외로 데려다주는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쯤에 단체 여행이라는 상품이 생겨나면서 저가 단체 여행객과 일본 중고등학생의 수학 여행단으로 부산항이 북적거리게 됩니다. 이는 일본 해외여행 자유화와 한일 국교 정상화, 북한 페리 부활 시점이 모두 비슷한 시기에 맞물리면서 일어난 효과였습니다. 당시 방문한 일본인 통계를 살펴보면 1965년에 5,100명 정도였다가 1970년에는 5만여 명, 그리고 1973년에는 47만여 명, 1978년에는 66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자의 성별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 방문객 중 남성이 63만 명이고 여성이 3만여 명이었는데요. 남성이 여성의 20배 이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일본 방문객의 특징을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1970년대
남성들의 단체 기생 관광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그 관광객들의 관광 루트가 그 식민지 시대와 동일한 관광 루트를 따르고 있었는데요. 1972년에 한국관광자원 총람에 보면은 시청 앞에서 용두산, 송도, 해운대, 동래 온천으로 추천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1928년에 그 여정과 비용 계산 여기서 보면은 이런 루트로 되어 있고 1972년에 소개된 루트도 거의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1970년대 기생 관광 정책은 박정희 정권의 경제 발전 전략과 무관하지 않은데 그 당시에 이제 무역 수지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관광을 주요 국가 전략으로 지정하면서 그 한국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호스테스 훈련을 시키고 관광 기생에게 접객원 증명서를 발급하고 교양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정부가 자국 여성의 신체를 자원으로 하는 기생 관광을 관광 개발 전략으로 채택하면서 제국주의 폭력을 입었던 식민지 기생의 신체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현대에 다시 소환되었던 것입니다. 차이점은 일제강점기에 관광을 기획한 주체가 제국이었다면 이번에는 자국 여성의 신체를 자원으로 활용한 한국 정부가 주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관광객에게 매년 그해 수익 목표치를 압박하면서 기생 관광을 홍보하는 여행사들은 경쟁적으로 더 저가의 상품을 출시하였고 일본에서는 2박 3일 국내 여행하는 것보다 5분의 1 가격으로 해외여행을 경험할 수 있다는 선전에 일본 시골의 서민들까지 대구 한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 자료가 조금 문제가 생겼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제국주의 시대에 자국의 하층민 여성을 식민지 여성들을 이용해서 그 조선을 지배를 지지하는 재정 수입원을 만들었던 것처럼 한국은 매춘 관광을 통해 1973년 전년 대비 324.5%나 증가한 외화를 벌어들이게 됩니다. 앞서 서술했듯이 학생 단체 수학여행과 일본인들의 기생관광은 1970년대 새롭게 생겨난 문화 현상이 아니고 해방 후 새롭게 재개된 일본 수학여행의 방한 양상은 과거 문화 정치성을 띤 수학여행의 기억과 기시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곧 부산뿐 아니라 서울, 제주 등 전국으로 퍼지게 되었고 기생 파티를 즐기기 위해서 일본에서 직항편으로 비행기가 수송되고 서울의 삼청각, 대원각, 명월관, 청운각 등 고급 요정에는 언제나 여성들이 대기하는 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이처럼 식민지 조선을 관광지로 젠더화하고 성애화하는 정착민 식민주의 정도, 즉 식민지와 피식민자의 내면을 구휼했던 이 정동은 공간과 기억, 몸과 마음에 스며들어 있다가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해 되살아난 초국적 모빌리티에 의해서 부활되고 유동하고 관광산업과 국가정책에 의해서 증폭되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뒷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토론 시간에 더 부가 설명을 할 수 있으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